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그 지수에 걸어둔 하락 배팅을 키웠습니다. 정확히는 QQQ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은 정해둔 가격 아래로 내려가야 돈이 되는 계약입니다. 버리는 지난주 자기 뉴스레터에서 이 계약을 두 군데 손봤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되기 시작하는 가격을 $100쯤 위로 끌어올렸고 만기는 5달 뒤로 미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으면 그림이 나옵니다. 기준 가격을 올린 건 더 얕은 하락에도 돈이 되도록 판을 앞으로 당긴 겁니다. 만기를 뒤로 민 건 그 하락이 언제 올지는 자기도 모르니 기다릴 시간을 더 산 겁니다. 방향은 가깝게 잡고 시점은 멀리 잡았습니다. 새 계약은 2027년 6월 만기이고 돈이 되기 시작하는 가격은 $600대 중후반입니다. QQQ는 TQQQ가 3배로 따라가는 바로 그 상품이고 지난주 종가는 $731였으니 버리가 값을 치른 자리는 여기서 10% 안팎 아래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어선으로 쓰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거의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가 돈을 걸어둔 자리와 저희 규칙이 자동으로 발을 빼는 자리가 우연히 겹쳤습니다. 같은 손질에서 그는 반도체 ETF에 걸어둔 풋은 정리했습니다. 롱페이즈도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에서 그가 하락에 걸어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크론입니다. 주가가 $1,000 근처까지 오르기 한참 전인 2분기 말 기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같은 주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마이크론 게시판의 강세 의견 비중은 88%로 환호 일변도였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네가 뭘 하든 나는 여기 앉아서 쌓아둔 물량 그대로 들고 있겠다고 적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인 쪽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주에 10.7% 올라 $970대에 올라섰고 올해 들어서만 24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반도체는 하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한 주에 3.4%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한 한 주인데 그 안에서 방향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올라간 쪽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였습니다. 샌디스크가 한 주에 35% 올랐고 마이크론이 뒤를 따랐습니다. 내려간 쪽은 맞춤형 칩과 장비였습니다. 브로드컴이 8.1%, Applied Materials가 5.9% 빠졌습니다. 이 판의 대장인 엔비디아는 0.5% 올라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브로드컴 한 종목에서 한 주 만에 지워진 시가총액이 $1,650억입니다. 원화로 230조 원이 넘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 한쪽이 이만큼을 잃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샌디스크가 3분의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한 단어로 줄이면 랠리가 아니라 자리바꿈입니다. 인공지능에 쓰는 돈의 총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돈이 사슬에 어느 칸에 남느냐에 대한 계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값을 후하게 쳐주는 칸은 물량을 미리 계약으로 잠가둔 쪽입니다. 깎이는 칸은 남의 설비 투자에 자기 장부를 걸어둔 쪽입니다. 버리가 하필 마이크론을 고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메모리는 가격이 오를 때 돈을 쓸어 담다가 공급이 늘면 마진이 순식간에 꺼지는 업종으로 오래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 주기가 꺾이는지는 드램 현물 가격이 방향을 트는 데서 먼저 나타나고 그게 실적에 잡히기까지는 통상 한두 분기가 걸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아직 그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240% 오른 주식에 그 오래된 주기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버리와 개인 투자자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지난주 섹터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1등과 꼴찌가 한 쌍입니다. 에너지가 7.7% 올라 압도적 1위였고 경기 소비재가 1.4% 내려 꼴찌였습니다. 이 두 칸 사이에 지난주 매크로가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에너지가 1등이라는 사실은 TQQQ를 들고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원가와 가계의 물가가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이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인상 가능성이 가격에 남아있는 국면이라면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그 압력이 언젠가 우리 계좌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다만 지난주 채권 시장은 아직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한 주에 5.5% 올라 배럴당 $82대에 정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가든 시티에서 법 집행 인력을 앞에 두고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fter we finish defeating Iran, I'll be declaring the Hormuz Strait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이란을 끝낸 뒤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주말 사이 대받았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소장이 국영통신에 영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그런 조치를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군은 어떤 적대적 기도도 무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협상 카드에 가깝습니다. 국제 해협을 한 나라의 영토로 선언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시안을 못 박아 던진 말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다만 협상 카드에도 값은 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낸 값이 유가 5.5%입니다. 유가는 가계가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다른 소비가 먼저 잘려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흔적이 3번 연달아 찍혔습니다. 밤 9시 30분에 7월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로 시장이 잡고 있던 소폭 플러스와는 방향 자체가 반대였습니다. 개장 30분 뒤인 밤 11시에는 미시건대 소비심리 예비치가 예상을 한참 밑도는 50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0분 애틀랜타 연은이 이번 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5.8%에서 4.3%로 내렸습니다. 이 추정치는 발표되는 지표를 그때그때 집어넣어 지금 분기 성장률이 어디쯤일지 계산해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루 만에 1.5%포인트가 깎였다는 건 소매 판매 한 줄이 들어가자마자 미국 경제의 성장 그림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검증대입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주간입니다. 화요일 밤에 홈디포, 수요일 밤에 타겟과 로우즈, 목요일 밤에 월마트가 분기 실적을 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은 게 유가 때문에 잠깐 움츠린 것인지 방향이 바뀐 것인지는 이 회사들의 매출에 먼저 적혀 나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가장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오른 원자재는 유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수수가 한 주에 4.6% 올랐고 밀도 5%대 올랐습니다. 금은 이번 달 들어서만 9.5% 올랐습니다. 원자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면 보통은 물가가 다시 올라온다는 신호로 읽히고 그건 나스닥의 역풍입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지난주에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같이 불어나는 국채입니다. 이 채권의 금리와 보통 국채 금리를 나란히 놓고 빼면 채권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보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이 숫자는 2.27%였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0.02%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원자재가 저렇게 뛰었는데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뜻입니다. 물가 몫을 뺀 진짜 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도 2.4%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호르무즈발 공급 차질을 당장 물가에 눌러앉을 일로는 보지 않은 듯합니다. 같은 주 금요일에 나온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5.5%에서 4.7%로, 근원은 4.7%에서 4.2%로 내려온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값으로 계산할 때 깎는 폭을 실질 기준으로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익이 뒤쪽에 몰린 성장주에는 순풍입니다. 원자재가 뛴 주에 나스닥이 상승을 지키고 S&P 500이 3주 연속 오른 이후의 한 축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장기 채권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데이터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줍니다. 지난주에 올라간 건 명목 채권금리 쪽입니다. 10년물이 조금 올랐고 30년물은 그보다 더 올랐는데 2년물은 4.17%로 제자리였습니다. 단기 채권금리가 제자리인데 장기 채권금리만 오르는 이 모양은 물가 걱정보다 나랏빛 걱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실제로 누르는 힘은 아직 세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체온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성 지수는 14.25로 낮고 앞으로 9일간을 재는 변동성은 10.6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과 6개월짜리는 각각 18과 20일 근처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보면서 위험은 저 멀리에 놓아둔 모양입니다. 버리가 만기를 2027년 6월로 민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빅텍 주간 성적도 짚고 가겠습니다. 넷플릭스가 5.4% 올라 가장 강했고 반대편에서는 애마존이 4.3% 빠져 가장 약했습니다. 알파벳도 2.4% 내렸습니다. 이 중에 뒷이야기가 붙은 쪽은 알파벳입니다. 주말 사이 마켓워치가 구글 딥마인드 내부를 길게 다뤘습니다. 창업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일상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났고 딥마인드가 오래전부터 조직 내부 갈등의 원천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기 보유 공시입니다. Berkshire Hathaway는 알파벳 지분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두 재료가 값으로 갈리는 자리는 오늘 밤 개장입니다. 3배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얹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지수는 조용한데 안에서 종목이 갈리는 장에서는 남들이 탄 종목만 크게 보입니다. 샌디스크가 35% 오르는 걸 보고 나면 TQQQ의 3.1%가 초라해 보이고 살 걸 팔 거를 외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리바꿈장의 성적표는 매주 어느 칸이 오를지 맞히느냐로 갈립니다. 그걸 연속으로 맞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2% 위에 있습니다. 규칙이 발을 빼는 자리까지는 아직 거리가 넉넉합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다시 열린 나스닥 100 선물은
0.2% 오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 쪽에서 오간 말들을 시장이 일단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매업체 실적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문장으로 풀려나옵니다. 시장이 지금 가격에 남겨둔 걱정은 여전히 인상 쪽이라 회의록의 인상 논의가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느냐가 이번 주 채권금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낮에는 캐나다산 자동차, 주류,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 50% 관세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다음 주 목요일 새벽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유가나 원자재가 크게 오르는 걸 보시거든 뉴스에 나오는 채권금리 숫자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물가 연동국채가 매기는 두 숫자를 같이 보십시오.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입니다. 명목 채권금리만 오르고 이 둘이 그대로면 시장은 그 원자재 상승을 지나갈 일로 값매겼다는 뜻이고 명목 채권금리 숫자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날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주에 그런 날이 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영상이 올라오니 구독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